네, 정부와 여당이 노숙 집회 등을 막기 위한 TF를 꾸리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야당과 민주노총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파장에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윤건영 의원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전면적 혁신이 답이라며 새 혁신기구의 지도부가 정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퇴진론을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노숙 집회를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서 오늘은 당정에서 집시법 개정 방향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노숙 집회 관련해서 이제 윤 대통령도 어제 강한 비판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또 한 번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전에도 이제 국정 지지도가 떨어졌을 때 그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화물연대 그 파업했을 때 강경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이제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그 생각에서 계속 갇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대 개혁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연금과 교육과 노동개혁이 있는데 연금과 교육개혁은 사실 그 국민들의 그 의견도 많이 다양하고 또 쉽지 않은 그런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그리고 손쉽게 뭔가 이렇게 저기 약간은 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그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노동개혁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려는 그래서 국정지지도를 올리려는 그런 의도가 저는 밑에 깔려 있다고 보는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헌법상의 기본권마저도 이렇게 뭐 국정지지도를 유지하는 쪽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하면서 취임 선서하지 않습니까? 또 헌법상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그런 집시법 개정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미 200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일몰 후와 일주일 전에 5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요. 2014년도에도 그 이혼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하려는 집시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민주당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을 그 뭔가 이렇게 불법성을 자꾸 이렇게 그 부각시키면서 뭔가 이렇게 민주당도 같이 이제 같은 그룹으로 동일시하면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국정 지지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맞는데요. 김현정 대변인 말씀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또 이재명 대표님의 거짓 선동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도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집회의 자유는 보장이 됩니다. 다만 불법 집회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집회의 자유, 노동권의 자유를 우리 정부가 절대로 탄압한 적 없습니다. 그것이 불법적일 적에 합법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난 20일 날,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시청 뒤에 송옥이라는 판 모밀집이 있어요. 뒤편입니다. 북창동에. 제가 거기서 저녁을 먹다가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도저히 모밀국수를 먹을 수가 없어서 태평로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책임자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데시벨이 어떻게 되냐? 체크하고 있냐? 체크하고 있대요. 보여달라. 보여주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상업지역에서는 데시벨이 80까지가 합법인데 그것이 내가 보기엔 분명히 넘는 것 같은데 보여달라. 그때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하래요. 제가 그래서 남대문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민원실에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119에 다시 전화했어요. 그때 119에서 녹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신체적인 위해를 받고 있냐?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거 데시벨 측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이거 분명히 불법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는 그것이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다산 콜센터에 전화하래요. 다산 콜센터에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나서 119에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이것이 불법 집회면은 정당한 경찰권을 행사해달라. 이거 공권력이 무너졌다. 공권력이 무너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한테 데시벨이 지금 얼마인지 측정치 보여달라. 안 보여줘요. 그래서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그분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탄핵 이렇게. 근데 그분이 저를 막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저를 보호해서 따로 떨어뜨려 놨어요. 예. 그랬더니 나중에 119에서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긴급 구조를 위해서 귀하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한민국의 시민 한 사람의 안전권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정당한 제기를 했거든요. 저 그날 맞아 죽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제 옆에 있었던 친구가 이러다가 큰 사고 난다, 맞는다. 그러니까 일단 피하자. 그래서 저도 조성호텔 쪽으로 피했습니다. 아니, 80데시벨로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집회에 대해서 정당한 경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고 공권력을 확립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집회의 자유를 금했다라고 거짓 선동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강하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밥을 먹다가 뛰쳐나왔겠어요. 판모미 2장 시켰다가요. 한 장 먹다가 나왔어요. 귀가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일단 그러니까 두 분, 지금 네. 지금 김행 의원께서는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이렇게 시가 0시부터 6시까지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겠다라는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논의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그 집시법,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를 그 일정 시간대에 금지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 그 합법적인 집회에 신고를 하고 하는 그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탈행위들, 말씀하신 소음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폭력 사태라든지 노상방뇨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법 행위가 맞죠. 근데 그것이 불법 집회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설노조의 그 집회도 집시법에 따라서 집회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한 집회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일부의 그 노조원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음이 좀 과다했다든지 또는 음주를 했다든지 시끄럽게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폭력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이 집시법을 개정해야 될 이유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이고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가 한참 심했잖아요. 그때는 신고를 안 하고 불법 집회였어요. 그때는 집회도 하는 불법 집회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와 시위의 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되겠다는 그 관점에서 차벽을 설치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심하게 비판했습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이라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 것은요. 그 양해동 건설 노동자가 분신한 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집회였지 않습니까? 그 양해동 그 건설 노동자가 압박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분신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무슨 죽음을 투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라든지 이렇게 분신을 방조했다라든지 또는 이런 식의 그 표현들로 해서 대단히 공분이 있었잖아요. 유서대필 의혹까지 제기해서 전부 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다 확인이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국민들의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그 보장하는 과정에서의 생기는 일탈행위는 구별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제가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 날 시위 현장에 있었거든요. 모든 표현을 다 쓰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XX 어쩌고 저쩌고 김건희 XX 쌍욕까지 다 들어가면서 당장 물러나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제가요 듣지도 못하는 쌍욕을 확성기를 대고 해요. 그거 좋아요. 표현의 자유 좋습니다. 그러면 80데시벨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아니죠. 그걸 왜냐면 신고하시면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신고했어요. 예. 신고하고 예. 모든 걸 다 했더니 저 예. 그날 신체적 위협을 느꼈다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그 불법 합법적인 시위를 집회 과정에서 있는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그거에 바로 대해서는 그 잡겠다는 신고하셔가지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시면 돼요. 바로 공권력을 잡겠다는 것이지 허가받은 그 집회의 자유를 속박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그날 119 남대문 경찰서 다 고발했어요. 다 안 됐습니다. 아마 제가 고발한 것이 녹음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근처에 있는 언론사에 제보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데시벨 체크 사이버에서 나와서 좀 해달라. 네. 이것은 분명히 넘는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불법 예, 행위하지 알겠습니다. 말라. 잠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 김행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반론을 해볼게요. 예. 평산마을 앞에서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구구 유튜버들이 얼마나 가서 시끄럽게 거기서 그 방송 틀고 시끄럽게 하루 종일 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것 좀 조치 좀 해달라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얘기하고 전 정부 인사들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한다. 집회가 허용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로 조치를 하셔서 일정 바로 거리 했어요? 이상으로 떨어지게 했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알겠습니다. 그 자택 예. 앞에서 시위를 못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예, 저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이지 이렇게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해서 지금 독재 국가입니까? 아니 전두환 시대예요? 무슨 집회의 자유를 막아요? 노동 3권 보장합니다. 다만 불법으로 하지 말라는 그러면 거예요. 지금- 시민들도 자, 알겠습니다. 10시부터 한번 10시까지 정리를 하고 가야죠. 가겠습니다. 예, 네, 정리하시죠. 여기까지 하고 한번 정리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고발했던 기록이 다 예. 지금 119에 녹음으로 남아 있을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측에서 하시는 말씀 모두 결국은 국민을 위한 거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불편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뒤에 당정 협의가 이제 가동이 된 건데 또 마찬가지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일각에서는 또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도 실제로 양쪽 다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가닥을 잡아야 저는 한다고 표현의 보세요? 자유요. 지금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럴 수 있는 힘 있는 정권이 없어요. 그날 제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말 듣기 민망한 쌍욕을 확성기에다 대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 다만 데시벨을 80 넘는지만 확인해달라. 그러면은 조치해달라. 이거였어요. 아니 시청에 태평로에서 대통령과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XX라는 쌍욕을 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표현의 자유를 얘기해요. 아니 그 시위 현장 가보셨어요? 어떤 욕을 하는지?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예. 그런 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욕을 하는데 무슨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행희 의원께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제가 가지를 시위 지금 현장에 혼동해서 있었습니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불법적인 행위는 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은 예. 그건 단죄가 돼야 되고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일탈행위 때문에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입법을 하거나 시행령을 통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원이다. 이원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겁니다. 생각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님, 지난번에 거기는 이재명 대표도 가셨다고 해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주 듣기 힘든 쌍욕하는 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요? 아니, 법을 지키라는 얘기에 뭘 혼동을 해요? 아니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좀 합법적으로 시위하자. 주거 지역에서는 65데시벨 이하, 상업 지역에서는 80데시벨 이하니까 그거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데모하자. 예, 이번에는 이렇게 노란 하시면 봉투법 되죠. 이야기로 이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되는 그거는, 얘기를 그거는 지금도 네. 법에 규정돼 있어요. 예. 그런데 데시벨이 넘어가면 지키지 않으니까 지금 그거는 신고해서 그거는 처벌하면 경찰이 하면 제가 되는 신고했다고 거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경찰권을 지난 그런데 문재인 지금 정권 때 잠깐만요. 느슨해진- 그러면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지금 경찰이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럼 윤석열 경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경찰에 오늘도 얘기했어요. 경찰권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무너졌다. 그거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저도 하시니까. 언론사에 제보를 이렇게 예. 했어요. 이 불법 시위도 문제이지만 경찰권도 무너졌다. 이 시위대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법의 엄정한 집행을 하시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또 전 정부 탓으로 가시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짧게 듣고 예, 예. 예. 그 당시에 그 검찰총장이랑 중앙지검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잖아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고. 대통령이 그럼 그분 그때는 그 무슨 역할을 하신 겁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전 정부를 탓할 이유는 전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뭐 소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신고해서 하면 경찰이 그거에 대해 제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와 집회와 시위 잠시만요. 자체를 요건 제한하는 좀 그 정정할게요. 저희가 법계적은 남아있는 별개의 이야기가 문제다. 아직 죄송한데요. 많아서요. 윤석열 예. 대통령은 검찰이었지 경찰이었던 짧게요. 적이 없습니다. 지금 경찰권이 무너진 것을 바로 잡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요. 그 왜 그 불법 해갖고 압수수색 해야 되는 신천지에 대해서 법 집행 거부하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때 아마 종교단체에서 조심스러웠을 것 같고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 체크 못하겠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법은요. 법과 법 집회의 집행은 자유.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그렇죠. 됩니다. 자, 집회의 자유 우리 다 인정하죠. 세상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쌍욕을 해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만 소음 내지 말고 노상 방뇨하지 말고 그리고 적어도 10시부터 밤 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집회를 좀 금해주고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거 제가 그날 알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제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후 6시에 화냈어요. 그때 전 맞을 뻔했다니까요. 오후 6시에 시장 앞에서 한 여성이 그냥 시위대에서 맞을 뻔하는 정도의 위협을 이 느꼈다는 말씀까지만 거. 듣고 이것이 정상입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남아있는 사안들이 많아서 좀 약간 열기가 뜨거워져서 좀 진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직회부 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조금 전에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또 여야 간 의견이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또 제3호 거부권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망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상이 되고 있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방송법도 그럴 것이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참 아쉽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노란봉투법이 사실은 합법화업 보장법이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노조법 상에는 그 이제 노동자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또 그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노동 상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들을 당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슨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 파업으로 규정돼 가지고 뭐 수백억 대의 손배소를 가하거나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든지 이렇게 그 기업 측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노동 상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과도하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그 사실 ILO 규정보다도 한참 지금 낮은 수준의 그런 내용으로 약간만 좀 확장시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그전에 그 여야 간에 그렇게 오랫동안에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수년간 논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반대만 하고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야당에서는 우리 민주당과 이제 정의당이나 야당에서는 부득이하게 이거를 국회법의 절차에 의해서 지켜봐는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 상권분립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 입법권 어떻게 보면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의해서 지금 입법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만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여야 간에 정치가 좀 실종돼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데 좀 더 논의하고 그래서 좀 더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직회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데 지금 현재 여당의 태도 보면은 그냥 주체적으로 여당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들이 국민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렇게 직회부된 거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여야 간의 논의의 틀은 열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처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여당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좀 같이 협상해서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자, 어떻게 흘러가게 박근혜 될까요? 대통령 2016년 때 대통령께서 한번 그 야당의 입법을 거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당에서 한 번도 그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막가파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160석의 의석으로 막가파식으로 그 의회를 끌고 갔는데요. 노란봉투법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그 노동 현장은
사용자도 있고 또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대등하게 서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지 돼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뭐예요? 쌍용 자동차 사건 때 그 기계에 모래 넣고 그래서 기계를 다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배상하라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시민단체 등등에서 노란봉투에 돈 만들어서 대신 배상한 거 아닙니까? 이 노란봉투법은요. 문재인 대통령도 거부했던 법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 정부 보고 하라고 해요. 그러면 합법적인 내에서 노동 3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기계를 파손하고 공장을 부수고 또 뭐 이런 것들을 그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그럼 기업을 왜 합니까? 노조 나면 그냥 공장에 불 지르고 이래도 다 용인하라는 얘기입니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자는 얘기를 그렇게 호도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민주당의 586에 그 주로 그 옛날에 그 586 운동권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분들 한 번도 돈 벌어본 적 있어요? 코인으로 돈 벌어보는 것 같아요. 요즘 불법 정치자금 받아서 돈 봉투가 돌아다니고 이분들 한번 사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같이 함께 건설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막 그 기계 부수고 화재 일으키고 해도 그냥 그 사용자는 감수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저기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글로벌 중축 국가도 얘기하시고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노동에 있어서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ILO 협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ILO 협약에 아직도 전부 다 모든 조항에 다 비준도 하지 않고 있고 경제 강국 군사 대국이지만 노동 후진국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OECD 중에서 실제로 자살률도 1위고 뭐 그 산재 사망률도 1위고 그런데 자꾸 이제 김영희 의원께서 아까 그 말씀 집시법과 관련해서도 그런데 지금 서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기계를 파손하다든지 그 파업을 하면서 뭐 불법 행위, 폭력을 행사하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불법이에요. 그건 그 처벌 받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좀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 파업의 범위를 좀 넓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죠. 저기 대우조선해양 파업. 그거 파업했는데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청 노동자들의 사측은 하청 업체잖아요. 근데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단위는 원청이에요.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고난도 없는 사용자랑 협상을 해봤자 아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없잖아요. 결국 그래서 원청한테도 이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좀 응해라. 이런 내용들을 좀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야지 그 근본적인 노사 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그것도 많은 제한 속에서 일부만 좀 풀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우조선해양 이후에 그막 부지부장이 뭐 2달 동안 한 평도 안 되는 그 철창에 스스로 갇혀갖고 투쟁했던 그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노사 간에 어렵게 그 정치권에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400억인가요? 손배소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네. 최소한으로 담은 법이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2,500만 명 아닙니까? 노동자들도 우리 국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노동자들도 국민으로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이 노사 문제도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노조를 악마화하고 뭐 건폭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자꾸 쓰면서 이렇게 악마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건설 노조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뭐 그것을 파괴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거기 조폭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노란봉투법 얘기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다른 예컨대 대기업 건설 노조에서도 찬성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래요.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에서 아니 그 공장 시설을 파괴하면 그거 봐줍니까? 저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집회 시위에서 그 불법 시위하는 노동자 또 불법 시위하는 사람들 있으면요. 제가 그거 찬성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곤봉으로 때리고 총 겨눕니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공권력이 서 있지 않는 나라예요. 다 아시잖아요. 외신에서 보면 다 총 겨눠요. 그 곤봉도 들고 있고. 그것을 옹호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 원청과 하청이 있습니다. 하청에 취업된 하청업자의 근로 기준이 본래 원청보다는 아무래도 낮을 수뿐이 없죠. 아니 예컨대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과 삼성의 하청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의 노동 조건이 같을 수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것을 원청에서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익이 많은 대기업들은 하청기업들과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도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업들의 노력도 봐야지. 아니, 숫자로 보면 당연히 노동자가 더 많죠. 대기업의 소유주가 지금 더 자꾸 적죠. 이렇게 김행영께서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서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 오해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쟁의행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일탈행위는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청과 하청 간의 노동자들 간의 그 교섭이나 이런 것들은 하청 노동자의 모든 조건들을 원청 노동자랑 똑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단위가 실질적으로 원청에 있기 때문에 원청에서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그 내용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당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볼 텐데 어제 봉하마을에 여야 지도부 다녀왔고 그중에 윤건영 의원도 있습니다. 근데 다녀오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혁신기구의 지도부가 정권을 위임해야 한다 이 글을 올려서 또 이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양현영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각각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데요. 네, 혁신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은 지난번에 쇄신의총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죠. 그래서 쇄신의총 이후에 혁신위를 지금 구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혁신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도 내부 구성원들의 또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여당과의 혁신 경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그 당의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골탈태하는 당의 혁신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윤건영 의원이 좀 얘기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혁신위 구성 과정이 지금 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반영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또 비명, 친명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윤건영 의원은 또 친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지도부 책임론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계파 갈등까지 번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당에서 보이기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제일 핵심이 이재명 대표의 퇴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을 하시는데 노무현 정신을 이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정의되는 게 바보 노무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신으로 얘기를 해요. 바보 노무현, 제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는 참 영악하신 분이죠. 이분이 무슨 바보 노무현을 계승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운명이다라는 자서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인생의 실패는 노무현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좌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여생은 남의 짐이 될 뿐이 없다. 그러면서 나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짐이 되시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짐이 되지 말고 더 이상 본인이 버티고 있는 이분이 무슨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까지도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제가 기사에서 찾았어요. 모든 대통령께서 정치 검찰 탄압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그 범죄 의혹을 전부 정치 탄압으로 이끌어가면서 오로지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것 말고 지금 민주당의 정신이 뭡니까? 그것이 노무현 정신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노무현 정신은 나를 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안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양이원양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원영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 의원 아닙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차기 공천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소위 친명계의 말도 안 되는 비례대표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친문계 의원들을 막 그 지역에 가서 공천 받으려고 별 해괴막측한 짓을 다 한다는 것이 언론에 속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지금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광명시 을에 그 친명계가 아닌 양기대 의원이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싸우고 있고 공천 받으려고 하니까 이분은 원래 양이원영 의원은 고향도 다른 데예요. 예천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뭐 광명을하고 상관도 없는 분인데 거기 가갖고 지금 공천 받으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당의 혁신에 상관이 관심이 없죠. 대표적으로 김의겸 의원 말씀이에요. 이분은 한때는 자기 고향이 경북 칠곡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 군산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비명계인 신영대 의원 쪽에 가서 공천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신 분이죠. 대표적으로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김병주 의원, 이분도 전혀 자기와 상관도 없는 남양주 을의 김한정 의원, 대표적인 그 비명계 의원이죠. 여기 가서 공천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이원영 의원, 뭐 김의겸 의원 공천에 목이 매달려갖고 그냥 그 이재명 바라기가 돼서 그냥 용도하천가 부르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 이제 아닙니까? 당화 갈등 예, 예.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오게 됐는데 이제 공천 이야기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위원님께서 여러 번 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내년 공천도 어렵다 이런 발언까지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발언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고민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혁신 기구를 띄우고 예. 여기 뭐 다 당을 혁신해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런 주장들이 당에서는 다양한 혁신의 주장들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내용으로 혁신의 내용도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당이 분열되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게 뭐 물러나라 이런 주장들을 그 당 구성원이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당의 구성이 그 원내 의원들뿐만 아니라 원외위원장들도 있고 당원들도 있고 뭐 지지자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들 속에서 그런 흐름들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어갈 내용은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이상민 의원부터 해가지고 몇 분이 계속해서 그런 기조로 그 전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숫자로 따지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묵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 얘기는 다 뭐 그거에 동의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혁신이 구성도 좋지만 어떤 내용으로 혁신할 것이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이제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공천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천 때문에 그런 건 저희보다 국민의힘이 더 심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요. 최고위원조차도 그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공천개입 의혹 때문에 그 사퇴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중간 아닙니까? 박민식. 그분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분이 뭐 그전에 부산에서 국회의원 하시다가 분당갑으로 또 지난번에 출마 선언하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곳에서 출마할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인 거고 그것이 뭐 그렇다고 그쪽에 간다 해서 반드시 공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기 이제 때문에 그거를 너무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반적인 문제로 치부해서 그게 공격하시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친명, 비명식으로 나눠서 공천 싸움은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이상민 의원 지역 같은 경우도 이상민 의원이 쓴소리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대표적인 친명인 이경 부대변인 거기 가서 지금 공천 받겠다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명계에 쓴소리하는 데는 친명계의 철험의 소속들이 다 하나씩 다 붙어갖고 공천 싸움을 하면서 당내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뭐 민영배 의원도 뭐 혁신안처럼 대의원제 폐지하면 되지 않냐. 다 철업의 소속이죠. 민영배 의원도. 김영진 의원도 아니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감기 걸렸는데 암 수술하라고 하는 거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그냥 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대의원을 빼면요. 그 민주당 120만 명은 지금 더 강성 개딸로 더 강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의원은 그나마 현역 의원, 그 지역위원장, 또 당의 주요 당직들 해서 색깔이 그렇게 개딸들은 아니에요. 이거 싹 제외하고 대의원제를 폐지하다는 게 더 이재명 색깔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갈라치기는 본인들이 하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셔서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하세요. 아니 그 오죽하면 고민정 최고위원하고 최고위원께서 당 대표가 네. 그저 구구 정광훈 목사한테 의존하거나 그쪽에 있는 그 세력들한테 의존해서 당 대표 선거도 치르신 정당 국민의힘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흔들게 하지 말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서 사법 리스크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지난 대선 때 0.73%로 석패한 그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 맞서서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유로 해서 이재명 대표 보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 물러나라고 하는 그 논리가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민주당은 네. 제가 이 얘기는 정말 드리고 싶어요. 짧게요. 민주당은 모든 국회의원들의 돈 의혹이 나올 때마다 검찰 탄압이라고 해요. 이제는 아주 전매 특허가 됐어요. 이재명 대표 얘기하셨잖아요. 동봉투, 이재명, 뭐 코인, 김남국 의원, 뭐 노웅래 의원 다 검찰 탄압이래요. 지금 한 30명 가량이 제가 조사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검찰 탄압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자,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서 마지막으로는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오랜만에 잠행을 좀 깨고 라디오 출연을 했는데 네. 나와서 했던 발언이 총선 승리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네. 발언이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까요? 글쎄, 일단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총선 출마는 원천적으로 좀 봉쇄되어 있다고 보고요. 예, 할 기회가 있다면 출마를 하겠다라고는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뭐 사퇴는 최고위원직 사퇴는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는. 근데 이제 입장을 당원권 밝혔습니다만.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공천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 그 윤리위에서 좀 뭐 이런 어떤 그 좀 뭐 선처를 좀 바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도 뭐 여하튼 당원권은 정지되어 있지만 최고위원이신 건 맞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지 총선에 좀 기여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아서 저는 예.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민취협이 39주년이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최고 책임자가 저한테 어저께 그러세요. 방송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냥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게 우리 국민의힘이 선거 이긴다. 예, 그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이 관심이 많이 모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라고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김재원 최고가 처음에 이제 징계 이후에 뭐 재심을 청구안에 가처분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도 있었고 뭐 정광훈 목사랑 뭐 신당 창당 안에 무소속 출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출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면서 이제 총선 출마도 사실 또 어떻게 또 그걸 사면해 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안전이 봉쇄된 건 아니라고 보고 그 가능성도 일부 열어놓고 만약에 총선에 출마 못하면 대구시장 또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포석에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